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덮친 강진으로 인해 이 지역 원전 주변 15곳에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 북쪽 20-30km 이내에 있는 계측기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4분의 1자리 유성우가 새해 벽두부터 화려한 우주쇼를 펼쳤습니다. 올해는 이번 우주쇼를 시작으로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우, 12월에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는 가운데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후년에는 2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결과로 올해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의 새로운 승차 위치 안내 표지판으로 인해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노선별 대기판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는 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현장 계도 요원을 우선 투입하며 29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의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국의 13살 소년이 블록 쌓기 게임 테트리스를 끝판까지 완성하는 세계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소년은 닌텐도 원조 버전 테트리스를 38분가량 이어간 끝에 게임 완료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전에 테트리스를 끝판까지 달성한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4일 전국에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 상당히 한적했는데요. 초등학생 입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후년에는 다시 2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꼭 잡고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를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학교에 오니까 교실도 좋고 책상도 좋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요. 한 품에 안기던 아기가 어느덧 학생이라니 곧 학부모가 될 엄마 아빠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아이라 학교를 보낸다는 게 너무 설레이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늘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 교정은 한층 한산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는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2022년 7만 명대에서 지난해 6만 명대, 올해는 5만 명대까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초등 입학생 수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해 학교 붕괴가 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약 유예나 면제자를 감안하면 불과 2년 뒤 초등 신입생 수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 여파는 이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지난해엔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어 휴교하는 학교가 나왔고 서울에서도 한 곳이 폐교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10개 학교가 폐교합니다. 저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은 이게 교육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형 캠퍼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늘봄학교라든지 학생이 줄면 교원 수도 줄고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선 인구 유출의 원인까지 됩니다. 결국 맞춤형 수업이나 고교 학점제 등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생기고 지역별 교육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해열제와 콧물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약품에 대한 사재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기와 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3일제약에서 만든 콧물약 슈다패드전과 사마제약의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타객으로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쓰이는 약들입니다. 올겨울에는 독감을 비롯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일부 약국에서는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은 이 지역 원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신문은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 원자력발전소 주변 15곳의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나 측정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원자력 재해대책 지침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계측기의 실측지로 주민의 실내 대피나 피난 개시 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청에 따르면 시카 원전에서 반경 30km 안에 있는 120개 방사선량 계측기 가운데 와지마시와 이나지즈 등 원전 북쪽 20-30km 부근에 있는 15개가 지진 발생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강진의 여파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에 대비해 대피 시설을 지정해 놓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안내 표지판도 허점투성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 일본 지진 여파로 가장 먼저 지진 해일이 관측된 강릉 남항진항 해변. 첫 지진 발생 후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한 겁니다. 지진 해일 대피소는 해변 근처 한 결혼식장.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주민조차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에 대피소는 없어요.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28년 됐다니까요. 통장도 했어요, 통장도. 인근 강릉 경포 해변. 대피소 안내 표지판은 바로 앞 대형 호텔 대신 1.2km 떨어진 다른 호텔을 안내합니다.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안내대로라면 언제 해일이 덮칠지 모를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지진 해일 안내 표지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300km가 넘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불과 148개. 가장 큰 어항인 강릉 주문진항에서조차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 강릉 강문해변 300여 미터 구간에서 대피로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는 단 2곳입니다. 이마저도 이렇게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표지판들 사이에 있어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피소를 안내하는 정보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년 만에 지진해일 발생으로 동해안이 지진해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대피 시설과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인데요. 밤하늘을 장식한 화려한 유성우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죠. 정혜훈 기자입니다. 철쭉과 억새로 잘 알려진 경북 산청의 황매산. 차가운 겨울산이지만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쏟아져 내리는 듯한 별빛 사이로 불타며 사라지는 빛이 보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곳곳을 마치 경쟁하듯 밝히며 긴 궤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별똥별입니다. 3대 유성우의 시작을 알리는 4분의 자리 유성우입니다. 3일날 산청에 있는 황매산에서 4일날 아침까지 촬영을 하였습니다. 새벽 4시, 5시쯤에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한 10개, 15개 정도 찍힌 것 같더라고요. 4분의 자리 유성우는 1월 1일부터 5일 사이 나타나는데 다른 유성우에 비해 짧은 기간 선을 보인 뒤 사라집니다. 4일에서 5일 밤 사이가 4분의 자리 유성우를 1시간에 80개 정도 볼 수 있는 극대기였습니다. 이번 유성우를 놓쳤다면 8월의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12월의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밤사이 달이 져 관측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는 데다 시간당 최대 100개의 별똥별이 떨어져 올해 가장 화려한 유성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명동에 새로운 승차 위치 안내 표지판이 생긴 이후에 퇴근길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진 일과 관련해 서울시가 당분간 노선별 대기판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선을 분산하는 표지판 분리 운영 시행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고 현장 계도 요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동 입구에 정차하는 29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 정차 위치인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달 26일 명동 입구에 29개 노선 버스별 대기판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안내판 앞에만 정차해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버스가 줄줄이 늘어서면서 도심 차량 정체가 극심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차량 절도 방법을 알려주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퍼지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일부 모델의 도난 사고가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났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취향 모델 도난 보험금 청구가 1000%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도난당하는 차종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제작된 현대 산타페와 투싼, 기아 포르테와 스포티지 모델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방지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 초에는 소송을 건 900만 명에게 2억 달러의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3살 소년이 블록 쌓기 게임 테트리스를 끝판까지 깨는 세계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3살 윌리스 깁스는 현지 시간 2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지난달 21일 닌텐도 원조 버전 테트리스를 38분가량 이어간 끝에 게임이 멈춰선 장면을 올렸습니다. 이는 게임이 최고 레벨에 도달해 더 이상 코딩을 하지 못한 채 멈춰서는 킬 스크린 상태가 된 것으로 점수 칸에는 99만 9,999점이 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테트리스를 끝판까지 달성한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고전 게임인 테트리스는 그동안 여러 버전으로 변형돼 인기를 끌어왔으며 깁슨이 한 게임은 원조 버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뭔가요? 네. 이 지난해가 사실은 이 월트랑 로이 디즈니가 디즈니 스튜디오를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디즈니가 지난 2023년 1년 동안 100주년을 맞이해서 뭐 영화, 그다음에 책 이벤트 등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네. 그 여정의 마지막 영화죠. 이 디즈니 100주년 기념 뮤지컬 애니메이션 위시를 이번에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네. 캐릭터 왕국 디즈니의 100주년 기념 영화라고 해서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 직접 보셨잖아요.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법의 왕국 로사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18살이 되면 마법사인 왕 매그니피코에게 소원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원을 바치고 나면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왕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원을 뽑아서 추첨식을 열고 사람들의 간절했던 소원을 한 개씩 이루어주는 이벤트를 여는데요.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 덕분에 이 로사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 꿈 많은 소녀 아샤 역시 이 왕의 견습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견습생의 기회를 얻게 된 주인공 아샤가 우연히 왕의 숨겨진 계획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왕의 계획을 막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샤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게 됩니다. 네. 아주 강력한 아샤의 소원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별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게 만들고 이 특별한 별과 함께 아샤가 어둠의 마법에까지 손을 대게 된 왕과 맞서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소원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왕이 아니었군요. 네. 네. 자, 스토리가 정말 매력적인데 실제로 영화도 재밌을지 궁금한데 보통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겨울 왕국만큼 재밌나요? 아,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의 아주 오래되고 큰 팬이라는 걸 먼저 네. 밝히고요. 네네. 그래서였는지 사실 기대가 좀 컸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어떤 왕관의 무게가 씌워진 작품이라서 네. 이 제작진들 역시 그게 조금 부담이 됐었는지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뭐 캐릭터, 스토리, 그다음에 노래까지 좋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한 방이 없다. 아, 이렇게 그래요?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에게는 조금의 감동은 있었던 게 우리가 누구나 마음속에 빛나는 소원을 품고 살고 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렇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룰 힘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있다. 이런 이 디즈니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명제가 이번 영화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노래하는 아샤의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재밌게 봤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시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대신에 알려드린다면 우선 100주년 기념작 혹은 겨울왕국을 뛰어넘을 애니메이션 이런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영화 자체를 그냥 보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시는 곳곳에 이 디즈니 작품에 대한 다양한 오마주들이 숨어 있어서 요걸 찾는 재미가 조금 있습니다. 뭐 피터팬과 정글북에 나오는 곰, 또 아기 사슴 밤비 등 이 매그니 관련된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매그니피코 왕이 백설공주의 이 왕비처럼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재미있는 이전에 우리가 디즈니 만화를 봤을 때 봤던 장면들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영화관을 만약에 직접 찾아서 보신다면 이런 오마주들을 찾는 재미도 은근히 감동적이고 또 친근감을 좀 높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또 통해서도 잠깐 봤는데 디즈니 캐릭터를 잘 알면 알수록 숨겨진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 팬이라면 한 가지 더 엔딩 크레딧을 빼놓지 말고 끝까지 보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내내 이 제작진의 이름 옆으로 이 디즈니의 그동안의 캐릭터들이 이제 그려져가지고 그 디즈니들의 캐릭터를 또 보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숨겨둔 아주 감동적인 쿠키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객석에 남아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워낙 오래된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사람처럼 느껴져서 또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 별 캐릭터가 있던데 이 별 캐릭터는 그림체도 디즈니라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위시의 엔딩 크레딧을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 이름이 굉장히 좀 종종 눈에 띄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국인 애니메이터들이 이번 영화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말씀하신 이 별 캐릭터도 한국인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윤나라 애니메이터가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위시를 제작할 당시에 둘째 딸이 1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둘째 딸의 움직임을 자주 관찰했었는데 특히 온몸으로 까르르 웃는 모습이 마치 별 모양처럼 보였던 그 순간을 이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게 기억이 나서 이 별 움직임을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아이의 모습처럼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다시 캐릭터를 보니까 정말로 아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별이 소원을 이뤄준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때는 사람들이 많이들 하늘을 보고 별똥별을 기다렸다 소원을 빌잖아요. 지난 4일 밤 올해 첫 우주쇼가 펼쳐졌는데 4분위자리 유성우였거든요. 혹시 조앵커는 별똥별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잤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경하러 간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당 80개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몇 개는 못 봤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 국제유성기구나 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시간당 최대 80개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수는 극대 시기 그러니까 유성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일 때 시간당 최대로 떨어지는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개가 넘게 떨어질 때도 물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극대 시기가 아니면 뭐 20-30개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짧은 찰나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게 맞긴 합니다. 또 뭐 도심이나 이렇게 관공해가 있거나 이런 데서는 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제 4분의 자리 유성우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3대 유성우도 보면 다 별자리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 별자리에서 유성이 이렇게 날아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먼지 입자들이나 뭐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부딪혀서 밝게 빛을 내고 사라지는 현상을 유성이라고 부르고 유성우는 그런 유성이 한꺼번에 많이 비처럼 마치 쏟아질 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별자리 자체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별똥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성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
그 한 점에서 어떤 네. 특정 방향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네.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점을 우리가 방사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기찻길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저 맨 끝에는 한 점에서 마치 시작돼서 기찻길이 이렇게 멀리 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아주 먼 곳에서 사실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유성이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예, 예. 그 한 지점, 방사점이라고 하는 곳이 근처에 있는 별자리 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 뭐 사분이자리, 유성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아, 예. 우리가 여기서 사분이자리라고 할 때 사분이는 이 과거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도, 위도, 시간을 계측하던 이 천체 기구에서 이름이 나온 네. 별자리인데요. 현재는 이 사분이자리는 가까이 있던 용자리에 편입돼서 사라졌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분이자리 유성우라고 불러서 요 유성우만큼은 사분이자리라는 이 별자리 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분이자리 유성우는 방사점이 그 방사점, 그러니까 별똥별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위치는 용자리가 아니라 목자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별자리에서 날아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위치에서 이런 유성우가 반복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소행성이나 이 해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뭐 얼음이나 먼지 등을 떨어뜨리면서 자신이 지나간 궤도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잔해물이나 뭐 우주 먼지들 사이를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지구 중력에 끌려와서 그러고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서 빛을 내고 사라지는 유성의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 뭐 소행성이든 해성이든 각 천체는 고유의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잔해물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지구 역시 태양을 주변으로 특정 궤도를 계속 매년 똑같은 궤도를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정 천체가 남겨놓은 잔해 구름을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위치에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전의 그 이제 비밀이 담겨 있었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별에게 소원을 빌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애니메이션 위시 이야기로 별똥별 얘기까지 해봤는데 별똥별도 그렇고 영화도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는 이른바 롱 코비드를 겪은 사람은 근육 손상 때문에 운동 후 통증과 피로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연구팀은 롱 코비드 환자와 코로나19 완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혈액과 골격근 조직 검사 후 일주일 뒤에 10에서 15분 동안 자전거를 타게 하고 다음 날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롱 코비드 환자들은 근육 내의 속근의 비중이 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조직 손상도 완치 환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게임 화면을 분석해 승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e스포츠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게임 상황을 인식하고 승률 예측은 물론 주요 이벤트를 인지해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국제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에 실시간으로 적용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제공한 결과 87%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논문의 이미지 조작을 판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홀든소프 사이언스 편집장은 사설을 통해 올해부터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도구인 프루픽을 사이언스 계열 6개 매체에서 모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루픽은 논문 속 이미지를 분석해 사진의 복제나 회전, 접합 등의 조작 여부를 가려내며 논문 편집자는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저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을 보며 우리 재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앞서 동해안 대피시설 실태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흡한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